네,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토요일 주간 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어제 그 우리나라 한국 증시 못 오른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말이 많더라고요. 시장에서 막 토로가 되고, 야, 이거 한국 국제 안 되겠다. 드디어 이제 미국으로 결정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사실 아닙니다. 예. 오늘 제가 드릴 얘기가 정말 제가 시장을 좀 오래 보고, 요 근래 제 시장 보시면 2022년부터 큰 흐름은 제가 대략 잘 맞춰갈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제 노하우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뭐 결국은 우리나라 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메리트 있기 때문에 엑기스 있게 좀 뽑아서 최대한 좀 재밌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제가 엔비디아를 그렇게 좋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웬 포모냐? 포모 다 아시죠? Fear of Missing Out. 막 하니까 저거 사야 되나? 사야 돼, 사야 돼. 개인들이 이제 그 상대적 박탈감을 그런 느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례로 작년 우리 7월 달에 7월 달에 2차 전지가 엄청 갈 때 포무니까 우리는 단계적으로 팔라 말씀드렸던 그런 개인들이 막 그런 느낌, 사실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시기죠. 2021년이나 22년 초에 부동산 포모, 그 사실 안 좋은 시기입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 지금 다 팔란 얘기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살짝 개인들이 미국에 있는 개인들이 포모를 느끼는 시기고, 그래서 엔비디아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계속 소외가 돼 있어요. 자, 미국은 당연히 중심이니까 신고가 내고, 일본이랑 대만도 계속 신고가 내고 있잖아요. 같은 밸류업 하는데 우리는 못 오르는 거야. 계속 그런 불만들이 나오는데, 그런 타점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이유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EM 중에서도 수요일을 보고 차별화 기대하지만 한국 증시가 늦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이, 자, 외국인들은 항상 우리나라, 특히 코리아가, 우리 코스피가 정말 증시의 맛집입니다. 선물은 더 맛집이고요. 이걸 개인분들이 잘 모르세요. 큰 흐름 잡아가는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그렇다 해서 종목을 절대 제가 버리진 않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좀 드릴 거고, 그 결국은 저희가 반도체가 가장 중심이죠. 수출 무역 우리나라 경제 중심인데 AI 빅뱅의 가장 더 필수적인 또 하드웨어이기도 합니다. 자, 거기에서 AI 테마, 우리가 보고 있는 확장될 수 있는 로봇과 바이오까지 종목장에 대한 또 템버가 발굴하는 과정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내용들이 상당히 재밌는데 한번 잘 같이 들어주신 분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실전 투자 제리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릴게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이제 미국, 우리나라 전 세계 금융의 중심이 미국을 잠깐 보는데 여전히 경기와 어닝을 계속 봅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작년은 물가와 금리가 중심이었지만 올해는 경기와 은행이 좀 더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자, 경기를 볼 때 미국은 소비가 중요하고 소비 전에 고용을 보잖아요. 자, 그래서 고용 지표는 계속 챙기고 있고 연착륙 됩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마크 저커버그가, 저커버그 되게 잘 나오고 있잖아요. 메타 CEO. 지금 수요가, 고용의 수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고용을 하는 수요가 좀 감소되고 있다. 실제로 빅테크나 이쪽이 2년 전도 그랬지만 고용을 많이 줄이잖아요. 코로나 이후 보니까 재택근무에 되니까 실제로 사무실 안 만들어도 일이 잘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도 사람들이 사무실 안 돌아오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조금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덜 고용을 해도 생산성이 유지되더라. 그래서 제가 근래 계속 말씀드렸던 기업 생산성이 미국의 성장에 일조를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사실은 AI나 이쪽이, 물론 로봇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AI가 막 나오고 있는데 인공지능 때문에 사람들 덜 뽑아도 생산이 잘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기대감이고 실제로 수치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그 기대감은 좀 반영될 거라 봅니다. 고용은 견조하고 소비도 마찬가지죠. 소비가 가장 미국의 중심이니까 자, 서비스업을 계속 봐야 됩니다. 자, 미국 리쇼링 한다고 제조업, 2차 전지나 반도체 막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자동차도 바이든이 살짝 바꾼 것처럼 제조업을 신경 쓰고 있긴 한데 여전히 제조업은 미국 GDP의 20%가 안 돼 아직까지. 서비스업을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고 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은퇴 베이비 부머 40K도 말씀드렸지만 자산 효과, 정시나 부동산이 괜찮잖아요. 정시는 더 올라갔잖아요. 그러는 때문에 서비스 묘지 견조한 편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어닝을 또 봐야 되죠. 어닝이 가장 중요하니까. 자, 4분기 어닝이 마무리 다 됐습니다. 거의. 평균을 상회했고요. 자, 마무리됐던 지난주에 엔비디아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점 빅테크도 메리센트 7이 아니라 6, 5, 자, 판타스틱 4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차별화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가장 중심입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을 보면 아직 2021년 그때 고점을 벗기진 않았어요. S&P나 지금 다우는 이미 신고가 날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엔비디아에 대한 포모가 살짝 있어요. 포모. 초기에 말씀드렸던 휘날리시고 빠지는 포모가 아니라 살짝 생기는 겁니다. 그 사실 그렇잖아요. 테슬라를 빠지는 계속 샀던 분들은 그 사이에 지금 몇 개월 만에 엔비디아는 뭐 따블씩 넘게 오르는데 테슬라 오히려 몇십 프로 빠지고 있잖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서서히 차별화된 상태에서 포모가 생깁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 끝나는 포모가 아니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포모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잠깐 말씀 뒤에 드리겠지만 나스닥이 지금 오르고 신고가 내면서 등락이 있는 상태인데 4개월 내내 올랐다 그랬습니다. 4개월 내내. 항상 제가 주식을 볼 때 중심 메인도 보지만 정도와 속도를 봐요. 4개월 내내 올랐기 때문에 2월부터는 살짝 조심한다. 실제로 기대했던 엔비디아가 정말 잘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부터 계속 치고가는 게 아니라 등락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 잠깐 드릴 거고, 제가 장중에 말씀드릴 때 자, 다우 운송지수가 있어요. 다우 운송지수가 뭐냐면 미국의 경제를 볼 때 그 페덱스나 그 파선스 같은 그 물류구들 있어요. 걔들이 오르고 빠지고에 따라서 그 어떤 미국 경기의 카나리아처럼 보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는 너무 극장할 거 아니라 말씀드렸던 이유가 페덱스가 지금 살짝 안 좋긴 한데 지금 다 운송지수 보시면 지금 이게 올해거든요. 올해 들어서 고점 돌파는 안 되고 다운은 물론 신고가 났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극장할 부분은 아니고 제가 보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잠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항상 보는 금리, 항상 보는 금리인데, 자, 금리는 작년에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10월 달에 그렇게 올라가서 5% 찍을 때 정시가 9월, 10월 박살났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힘들었잖아요. 박살났고 11, 12월 달 우리 산타랠리 할 때 에코프로 모티나 우리 제조반도체 막 하고 미국 좋았을 때 이때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서 정시가 올랐던 부분이죠. 근데 지금 보면 올해 3.8% 갔다가 제가 4% 등락이 좋다 그랬어요.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등락이 되는데 지금 4.3까지 갔어요. 그래서 사실 잠깐 높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지고 하면 좋은데 4% 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시가 올라가느냐? 요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살짝 그래 포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가 물론 금리나 물가 보는 것보다는 실제 경기나 어닝이 더 중요합니다. 성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긴 한데 엔비디아 실적이 낮고 그 다음에 금리가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시 올라갔잖아요. 근데 살짝 신경을 쓰긴 써야 돼. 그래서 성장과 경기에 초점을 주지만 이제 엔비디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가 가장 중심이라서 그래요. 가장 중심인데 지금 가장 큰 흐름은 뭐냐면 올해 미국 볼 때 제가 뭐 단기로 말씀드린 부분은 또 제가 보는 부분이지만 미국은 크게 봐서 11월 대선까지는 좋아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왔다 갔던 뭐든 간에 11월 대선까지는 미국은 단타 치는 게 아니라 홀딩하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같은 거 홀딩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1월까지는 보되 이거 뭐야? 잘못 들어갔네. 자, 그렇게 보시고 짧게 봤을 때 시장을 짧게 봤을 때는 엔비디아 다시 돌아가세요. 엔비디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엔비디아가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엔비디아가 이 150달러, 100달러짜리가 작년에 실적을 내고 4월달 말에 빵 튀었어. 400달러 갔습니다. 이때 실제 확 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4월달, 7월달, 그 다음 10월달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단 말이야.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 사이에 금리 문제도 있었지만 400불, 500불 때 그게 뭐냐면 시총 1조예요. 1조. 얘들이 한 400 몇십 불 때가 400불 초반대가 시총 1조거든요. 어제 찍은 가격이 810 몇 불이 2조입니다. 시총 2조 달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 사야 돼 하지만 옵션 내나 이쪽 되게 많이 붙었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나 이쪽 때문에 변동도 감안해서 등락이 있을 겁니다. 등락이 있을 건데 단기로 맞추시려면 안 돼요. 미국은 단타 치는 거는 해외 선물 같은 거 하는 분들은 뭐 그거는 뽑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놔두고, 자, 미국은 지금 가장 중심인 엔비디아로 그냥
꼽혀 있습니다. 뭐 그 뒤 MS나 AMD도 나쁘진 않지만, 자, 그런 상태에서 시총 2조 달러에서 등락이 좀 될 수 있다. 4개월 올랐던 거에 대한 부담, 포모에 대한 개인들의 파생이나 변동성을 만드는 구간, 시총 1조 뒤에 이 등락됐던 실적이 좋아도 등락됐던 변동을 감안했을 때는 2조 달러 내에서 등락될 수 있다. 자, 그 사이에서 제가 혹시나 800에서 900불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1000불 전에. 그러면 살짝 제 비중을 그때 장의 세기를 봐서 절대 반 팔지는 않습니다. 반 팔면 물론 현금 매수를 할 수는 있지만 몇십 프로 팔지를 고민할 거예요. 그렇게 엔비디아 기준으로 어쨌든 가장 중심이다 보니까 미국의 포모, 그다음 금리, 경기, 그다음에 더 쏠리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계속 지금 3월달, 4월달 이벤트 많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 빠질 것도 아니고 부여하시면 되고 특별히 걱정하실 건 없는데, 자, 미국 증시가 차별화되고 워낙 올랐기 때문에 살짝 등락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나 이쪽이 차례가 돌아올 거예요. 그런 말씀을 뒤에 또 드리기 때문에 미국 등락되고 안 빠져도 원래 그 사이에서 종목들이 더 좋습니다. 항상 삼성전자 올라가고 삼성전자 안 빠지고 등락이 되면 다른 걸로 확산되잖아요. 오히려 그런 효과를 미국이 등락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쪽에 좋게 보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자, 구체적으로 사실은 방금 2조 달러 말씀드렸지만 2월 달에 실적이 정말 대박 났잖아요. 다음에 실적 또 봐야 돼요. 5월 달에. 자, 5월 말에 나오겠죠. 자, 그다음 5월 1일 날 FMC 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5월 FMCA도 지금 금리 잠깐 넘어갔지만, 금리 인하가 지금 3월 달 된다? 안 됐죠. 당연히 빨리 바라는 거 안 됩니다. 6월 1로 보는데 이것도 잠깐 보여드리면, 자, 미국 5월 1일 날 FMC 때, 자, 금리 동결입니다. 원래는 금리 동결되는 걸 안 봤잖아요. 3월 달까지 인하받기 때문에 5월 금리 동결 확률이 90%예요. 5월 달도 금리 안 내린다는 거야. 안 내린다 보는 게 저는 좋다 그랬습니다. 금리는 늦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6월 달 돼서야 자, 금리를 한 25% 내려주겠네 하는 확률이 한 65, 70%입니다. 이게 사실 정상이에요. 그만큼 미국 경기가 좋다는 얘기니까 나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어닝과 경기 나쁘지 않고 금리를 살짝 보면서 엔비디아 기준을 보는데 포모나 변동성이 살짝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엔비디아나 이쪽 갖고 있는 분들은 충분히 홀딩 가능하고, 큰 흐름은 11월 달과 보되 짧게 봤을 때는 3, 4월까지 등락 가능하고, 그 다음에 5월달, 5월 1일 FMC까지는 추이를 좀 보자. 여기 사실 미국의 길고 짧은 시황이라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나쁘지 않죠?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을 좀 봐야 되죠. 여전히 중국이 미국보다 우리나라 영향은 적긴 하지만 중국도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작년 말에 연간 시황할 때 오히려 올해 상반기 홍콩 이에서 같은 게 좀 수급에 덫이 된다, 트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안 좋았습니다. 주가는 많이 빠졌었어요. 홍콩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별의별 총력전을 다 쓰고 있거든요. 근데 홍콩이 지금 1월 달 들어서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다가 지금 2월 달에 춘절 끝나고 온갖 부양책을 다 내기 때문에 올라오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올라오는 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얘들도 조금 EM에 대해서 우리는 중국 투자할 대상으로 보지는 않지만 기준으로 볼 때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요. 실제로 지금 중국 인민은행에서 얘들이 사실 금리가 좀 다양합니다. 공산주의가 자본주의 우리나라나 이런 미국처럼 금리 정책을 많이 쓰진 않아요. 아직 보기는 보는데 그 대출 우대금리 같은 게 0.25% 급이 나 있다. 왜 급이 나냐면 그 전에 대출금리 인하해봐야 한 10bp, 5bp 찔끔찔끔 인하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이번 주에 25bp, 0.25%는 확 내린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작년 하반기 때 말씀드렸던 미국이 금리가 이제는 내려갈 것 같으면 중국 같은 애들이 조금 살아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근데 지금 중국이 어쨌든 전 세계 기준이 미국 금리를 보고 있을 텐데 어쨌든 미국 금리가 좀 늦춰지긴 했지만 이제 안 올리잖아요. 안 올리다 보니까 지금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금리 인하가 조금 숨통이 트이는 거야. 그 사실은 미국이 봤을 때는 금리 안 내리면 가장 적인 중국을 제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거죠. 금리를 돌려버리잖아요, 미국이. 그죠? 그럼 중국이 제일 먼저 망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기 우방이나 유럽도 우리나라도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텼던 부분이 있고, 이제 서서히 시기는 그렇지만 나오다 보니까 그 중국도 이제는 금리를 내리면서 좀 유동성을 풀려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큰 결정이었어요.
중국에서는 가장 큰 부양책이었고, 제가 이제 일본에서 따왔던 밸류업 정책 이게 대만하고 우리나라 한다 그랬는데 중국도 살짝 그런 비슷한 걸 한다는 얘기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외저도 많이 급한 거예요. 뭐 진짜 중국을 좋게 보는 월가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뭐 좋게 보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지금 공산당이 자, 정시를 개장 폐장할 때 매도 금액도 규제를 합니다. 주식도 팔지 말라는 거야. 우리나라도 한 20, 30년 전에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던 방식인데 그렇게 정시를 빠지는 걸 규제를 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반등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2월 달부터 살짝 경계를 한다 하더라도 왔다 갔다 못 올라가더라도 그 사이에서 차라리 못 올랐던 더 올랐던 걔들 EM 쪽으로 차별화 될 수 있다는 얘기. 사실 이게 제가 보는 우리나라 좋게 보는 면 중에 한 개입니다. 근데 이미 AI 빅뱅 내에서 대만 TSMC 통해서 더 올라갔죠. 일본도 지금 신고가 계속 내고 있습니다. 역사상 사상 신고가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반등 중 상태에서 왜 우리나라가 못 올라가느냐, 열받아 나갈 게 아니라 차례가 돌아오는 얘기를 드릴 겁니다. 어떻게 돌아올지. 자, 미국, 중국 마쳤고 이제 일본까지 볼게요. 일본을 차트를 보여드려야 되나? 일본은 뭐 다 아시니까. 이게 진짜 35년 만인가? 그럴 거예요. 35년 만인데 이 차트를 이거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찾기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어쨌든 장중에 저희도 말씀드렸고 1일 시황도 있었지만 어쨌든 십수년간 그 아베가 십수년간 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지금 기시다가 지금 내각의 지지도가 10%가 안 됩니다. 역대 최저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정시는 좋아. 정시도 좋고 도쿄 부동산도 좋은데 이런 게 뭐냐면 일본 서민과 달리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년 하반기 때 일본 경기는 안 좋습니다. 솔직히 리세션을 했죠. 리세션인데 GDP에 역성장하고 있는데 정시에 왜 올라가느냐. 2020년, 2008년, 2020년 코로나 때처럼 일본에서 돈을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만 쏟아붓는 게 아니라 원래 애들은 엔지였잖아. 원래 엔지였고 그 다음에 지금 유동성을 제로금리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의 힘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돈의 힘으로. 뭐 그건 뭐 유동성 양세 초기니까 나쁘진 않죠. 그래서 지금 유동성과 밸류업 정책과 성장 종목, 저 PB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가 주도라니까요. 대만도 반도체, 일본도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인데 차례는 돌아온다. 그렇게 반도체 말씀드리는 거고. 자, 뭐 자동차 상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EM 말고 이머징 말고 미국과 유럽과 일본이 이 선진국 시장의 대표지 않습니까? 유럽은 물론 빌빌대고 있죠. 물론 미국 살짝 따라하고 정시 나쁘지 않지만 미국 정시만 올라가는 데서 일본 정시가 사상 최고가 가고 버핏이 했는 것처럼 자산이 돌아다녀요. 간다고 계속 몰빵 못 치잖아. 큰 사람들은. 빅머니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 상태 일본으로 돌아 수익 내는 건 좋다. 또 수익 내면 애들이 또 선순환 된다니까요. 그런 면에서 분산 투자 좋은 면이다. 자, 그리고 외국 자본이나 빅머니 통해서 실제로 이제 부동산 내리는 코어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부동산이요. 그리고 정시도 부양 성공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냐? 진짜 이제 리세션 되고 그래도 지갑을 안 열고 그런 일본 국민들이 실제로 소비가 느느냐? 아직도 저축을 많이 하고 기업들은 임금을 잘 안 올려줘요. 이렇게 돈을 벌고 정시가 좋아지면 기업들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돈 가지고 너네들 샐러리 올려주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볼지를 올해 관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물 경제가 파급이 되면 미국 말고도 쉴 때도 일본이 더 바톤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을 보시는 거고요. 자, 대만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뭐 TSMC나 반도체, 뭐 정책, 칩셋 관련해서 엔비디아 수혜로 TSMC는 계속 신고가 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 바닥에서 올라오고 미국 원래 좋지만 살짝 쉬어도 괜찮다. 포머가 있지만 횡보할 수 있고. 자, 일본과 대만도 계속 신고가 나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자, 한국이 오른다는 이유는 뭐냐? 한국이 이제 차례가 돌아온다는 뭐냐를 말씀드릴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에 있겠습니다. 요거는 자, 우리가 사실 2월 달에 정시가 많이 올랐어요. 1월 달에 기억나세요? 1월 달에 우리나라 빠지자 뭐냐? 우리나라 미국 오르는데 혼자만 떨어진다. 그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랬던 저랬던 2월 달에 정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1월 달이거든요. 1월 달 급락을 했다가 2월 달 이렇게 올랐어요.
우리 거 별로 오른 거 모르겠는데 차감이 별로 없는데 예, 그 맞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오름폭은 그 정부에서 냈던 밸류업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예, 정책 때문이었어요. 자동차, 기아차, 은행, 그 다음에 뭐 KT나 한국전력, 유틸리티 이런 애들이 시총은 큰데 진짜 5년, 10년 동안 보세요. 하나 딱 보여드리면 한국전력까지 오른다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한국전력이 얼마나 빠졌냐면 8년 내내 빠졌어요. 자, 2016년도에 주가가 63,000원인데 8년 내내 빠집니다. 이제 이렇게 살짝 올라온 거예요. 네, 살짝 올라온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진짜 많아요. 자, 하나금융도 제가 오세요 은행 좀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는 배합할 게 아니라 좀 올라가도 돼요. 하나금융 자 보시면 그냥 금융은 은행은 뭐냐면 은행 힘든 게 뭐냐면 올랐다 빠졌다 계속 그래요. 10년 내내 그렇습니다. 오른 게 없어요. 은행주 투자가 힘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주는 이제 배당을 좀 주니까 신고가 내고 조금 더 레벨업 하고 있다. 그런 면으로 밸류 보시는 게 좋고, 야 그럼 저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계속 더 가는 거 아니야? 예, 그거는 저는 아니라 봅니다. 예, 그런 설명도 드릴 건데 어쨌든 2월달에 그렇게 욕을 1월달 많이 먹었던 우리나라 정시가 2월달 밸류업 때문에 코스피가 엄청 올랐다. 여기서 신고가 내고 더 갈지 말지는 이제는 밸류업이 아니라 제가 보는 반도체나 성장주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딴 나라 잘 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못 갈 이유는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코스피 밸류업, 자동차, 은행, 지주, 유틸리티가 이제 뭐 통신, 가스, 전력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수에 상당히 큰 기여를 했고요. 이유를 아셔야 되니까. 자, 코스닥도 올랐습니다. 야, 코스닥도 올랐는데 우리 거 못 올랐던데? 예, 그것도 맞아요. 왜 그러냐면 코스닥도 코스피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급락을 했잖아요. 1월달에 급락했다가 2월달에 많이 올랐어요. 지수 상승들로 나쁘지 않다니까 2월달도 괜찮은데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 코스피는 오른 종목들 밸류업 대형주를 말씀드렸고 5년 10년 만에 겨우 올라온 종목들. 근데 코스피는 왜 우리 거는 별로 못 올랐냐? 체감이 덜한 데를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 지금 코스닥의 시총을 좀 봅니다. 예, 코스닥 시총을 보는 이유가 얘들이 지수 영향을 크기 때문에 그러는데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2차 전지죠. 2차 전지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1월달 급락을 많이 한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2월달에 올라서 지수에 반영을 준 거예요. HLB는 뭐죠? 우리 관종이었는데 갑자기 막 치고 올라갔죠. 제가 약간 양아치처럼 급등하고 8만원에 조심하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얘가 시총이 지금 3위야. 시총이 3위라니까요. 그 얘가 지금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2월달에 이렇게 급등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겠죠. 자, 그 다음에 알테오젠, 얘도 우리 관종이었죠. 얘 갑자기 또 막 치고 갑니다. 상한가 막 우리도 막 잡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지수 영향을 당연히 받았죠. 그 다음에 엔캠은 제가 2차 전지인데 이거는 너무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좀 위험하다. 예, 그래서 제가 차별적으로 관전만 하고 단타만 봤던 종목입니다. 이게 시총이 4위, 5위야. 2차 전지는 무슨 시총 4위, 5위예요. 약간 이상하죠.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 실적이 아주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빠진다 말씀드렸어요. 뭐 안 했지만 어쨌든 얘들이 시총이 급등을 하면서 지수 영향을 줬다. HFS면 우리 갖고 있는 정상적인 겁니다. 시총 6이고요. 셀트리온적도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 신성 델타테크. 그 사실은 HLB, 알테오젠, 그 다음 엠캠, 신성 델타테크가 지수를 사실 다 땡겼어요. 얘들이 그냥 오른 게 아니고 어마무지하게 올랐어요. 2월달 들어서 얘들이 그 더블 올랐잖아. 이게 7만원짜리 18만원 갔어요. 아이고 못 사서 아깝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끝났다 그랬어요. 얘들도 물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들이 코스닥을 사실은 이 시총까지 이렇게 많이 땡기면서 이렇게 시총 수익까지 올라온 종목이 아니라 저는 봤거든. 어쨌든 간에 그 코스닥 지수가 살짝 왜곡됐다. 야 그럼 얘들이 올라갈 때 못 사서 아깝다 할 게 아니라 이제 정상적으로 가고 코스피로 관심이 됐던 부분이 밸류업 정책 발표하고 나면 조금 전에 정상화 될 거라 봐요. 제가 밸류업 될 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들어간다 해서 계속 사는 게 아닙니다. 얘들은 한번 뚱뚱 사놓고 비중을 맞춰놓고 난 다음에 또 기다려요. 성장주 된다면 계속 올릴 수 있겠지만 2월달 코스피 상승까지 올려놨잖아. 밸류업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라 했죠? 실제로 이제 ROE나 성장 부분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다음 주 나올 게 대충 내용은 나왔지만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을 많이 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쪽으로 맞춰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전히 보고 있는 것 중에서는 뭐 기아나 하나금융한테 좁혀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밸류 계속 봐도 되지만 다른 것들 올라온 것들은 오히려 이제 세론돼서 빠질 수도 있다. 예, 빠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게 밸류 정책과 시장의 변화를 저는 판단하는 근거라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전히 AI 테마, 우리나라 AI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테마고 반도체 수요는 볼 수 있다. 다른 나라 때문에 갈 수 있다 보기 때문에 메인으로 체이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성장주가 좀 더 가게 되면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시총 크고 확산될 수 있는 로봇, 지금 잘 가고 있는 바이오까지 순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창용 총재가 멘트가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경기 보는 측면에서 살짝만 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일단 정리해 놓은 거니까. 요번에 금통이 나올 때 그 이창용 그 총재님이 저는 2, 3년째 계속 잘 참고를 하고 있어요. 맥을 되게 잘 잡아주시거든요. 2022년 말이든 작년이든 그렇게 부동산 PF 불안하다, 주식 못 산다, 우리나라 경제 망한다 할 때 이분 얘기가 사실 다 맞았어요. 저도 그렇게 판단했고요. 여전히 지금 보시면 예상보다 물가 하락이 조금 쉽진 않다. 우리나라 내수가 아직 못 받쳐준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말하면 경제나 무역 수출을 더 신경을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금리 정책을 잘못해서 부동산에 혹시나 다시 투기 자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금리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 올릴 수 있는 거를 막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PF 계속 위기로는 믿지 말란 얘기고요. 하지만 물가 상승률은 기조적으로 내릴 수 있다. 물가는 이제 꺾였다는 얘기죠.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리고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6월달 이후에 금리 인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금리가 내릴 수 있는 분위기 잡히면 각국의 통화 정책이 차별화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작년에도 예전도 그랬지만 미국이 기준이긴 하지만 미국 분위기 잡히잖아요. 그러면 유럽이나 우리나라도 금리나 할 수 있어요. 예, 금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부동산을 산다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은 큰 흐름이 때문에 안 되고 특히 증시에는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면으로 저는 금리나 조금 반기는 면이다. 예, 또 채권 갖고 있는 보실 만한 그런 이슈가 되죠. 자, 그래서 시간 또 길어지네요. 이게 또 마지막에 말씀드릴 부분인데, 자, 그러면 너네가 지금 밸류도 좋다, 반도체가 딴 나라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올라갈 수 있다 하는데, 자, 결국 수급이에요. 자, 결국은 수급이잖아. 2월 달에 반등이 없는 것들은 외국인들이 밸류 없어서 올린 거지 반도체나 딴 것들은 많이 안 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외국인들의 최대 맛집은 자,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나라입니다. 이거는 독보적이에요. 물론 대만이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가 덜 올라오고 했는 건 맞지만 외국인들이 사고 팔고 샀다 팔았다 하면서 등락 만들면서 선물과 선물에서 제일 수익을 많이 내는 데가 우리나라예요. 그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사주고 잘 팔아주고 등락도 잘 만들어주면서 유동성 거래대금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 외국인들은 정말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외국인들은 살짝 느긋하게 컨트롤해요. 텀을 늦게 가져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개인들은 되게 급해요.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격을 이용해서 외국인이 컨트롤하고 있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이 살 때는 개인들이 불안해서 팔아야 되죠. 얘들이 팔 때는 개인들이 막 따라가 사야 되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 중에 기관들이 뺐던 거는 기관들 수급을 한 지나면 단타만 치지 별 의미 없습니다. 밸류업 살짝 빼고요. 자, 그래서 개인과 외국인들의 수급 분석을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의 포인트입니다. 자, 요거를 한번 제가 글로 적어놨는데 그냥 간단히 그림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마 2022년 말에 제가 주식 사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코스닥은 어차피 코스피 따라지기 때문에 코스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희노애락해서 우리 증시의 자산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큰 흐름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 그냥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주봉을 볼까? 주봉 보는 게 낫겠다. 예, 주봉이요. 주봉을 제가 까만색 끊어온 거는 1년이에요. 이때 2022년, 2023년, 23년, 22년, 23년, 24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 선이 왜 없어? 이건가? 어쨌든 요거 24년 따로 안 끊었는데,
자, 제가 작년, 재작년에 2022년 말에 요때 지금 매수가 들어올 때, 요때 매수 들어왔을 때, 자, 외국인이 2.5년 만에 10몇 주로 샀다. 엄청 강조를 했을 거예요. 2.5년 만에. 그때 뭐 엄청 빠진다, 박살난다, 세경계 뭐 난리 난다, 나스닥 7천 간다 막 난리 날 때잖아요. 이때 외국인들은 개인들이 난리 부르치고 겁이 날 때 서서히 모아갔습니다. 서서히 모아갔죠. 그리고 그때 제가 지수 12630이든 지수를 얘기 드렸던 거예요. 자, 그렇고 나서 작년에 1월 초부터 올렸어요. 올렸습니다. 1월달 올리기 전에도 12월 말까지 괴롭혔습니다. 물론 대주 조건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고 급락을 하니까 다시 올려서 7월달까지 올려주고 7월달 말에 2차전지 비날레 치고 8월 9월달 금리로 조정받으면서 이제 9월 10월 11월 산타랠리 준 거예요. 자, 그런 등락을 보세요. 이때 외국인이 사고 올라갔습니다. 이때 샀을 때 외국인이 샀지만 올릴 때 누가 올렸죠? 개인이 올렸어요. 뭘로? 2차전지로 올렸어요. 2차전지 LG엔솔, 에코프로 같은 거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팔 때 개인은 막 더 사고 피날레 치고 포모 때문에 더 올라갈 때 외국인이 팔았죠. 팔하고 등락을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2022년 말에 외국인이 들어왔고 이때 올라갈 때 뭐 짧게는 2차전지 팔았지만 크게는 이때부터 우리나라를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사실은 사고 있습니다. 큰 흐름상 우리나라 버린 게 아니라 꾸준히 사고 있고 이때부터 제일 많이 산 게 뭐다? 삼성전자입니다. 우리나라를 살 때 반도체 때문이 아니라 코스피 컨트롤러 삼성전자로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올라가는 추이로 외국은 보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지금 1년 한 몇 개월 지났잖아요. 22조를 샀어요. 삼성전자 하나만. 그러니까 삼성전자 샀다는 얘기는 결국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코스피는 올라간다는 얘기고 큰 흐름 잡아가세요. 그래서 결국은 얘들이 팔겠죠. 그 AI 빅뱅과 함께 결국 삼성전자도 저는 9만원 10만원 간다 보지만 저는 투자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 코스피를 보시면 되고 이때 살 때 뭘 샀죠? 섹터로 들어갑니다. 이때 살 때 2차전지 샀어요. 2차전지. 그러면서 제가 2차전지를 그렇게 사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이거는 치면 나와요. 외국인이 샀는지를 보시면 알기 때문에 이때 LG엔솔이나 다른 걸 사고 이때 개인들은 수급으로 슈팅을 할 때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챔 이런 걸로 몇 배를 먹었던 거예요. 그때 먹고 날 때 외국인은 팔고 나갑니다. 이때 사고 개인 사고 외국인 팔고 번갈아 되는 거죠. 왜? 외국인 살 때는 개인들이 팔아야 되고 개인이 팔아야지만 외국인이 사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반대로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두 번째 적어놓은 게 뭐냐면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쉬다가 작년 11월 이후에 외국인이 역대급으로 코스피를 순매수하고 있어요. 꼭 2020년 말처럼. 지금 하고 있는 뭘 사고 있느냐? 금액도 무조건 대단합니다. 16조나 사고 있고 올해도 10조를 사고 있는데 여기에 살짝 발라낼 거는 뭐냐면 밸류업이에요. 밸류업이기 때문에 자동차나 은행 산 거는 살짝 발라내야 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산 거는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찍어놨어 아예. 요게 2023년 11월부터 2월달까지입니다. 자, 코스피죠. 삼성전자를 5조 9천억, 하이닉스를 1조 7천억,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나 KT, 그 다음에 은행들 있어요. 은행들은 밸류업이죠. 살짝 떨어봐야 됩니다. 그 삼성전자는 코스피 샀다 치지만 하이닉스는 안 그랬거든. 하이닉스를 그 다음 많이 샀다는 얘기는 반도체 베팅을 건다는 얘기예요. 하이닉스 여기 있죠. 저 두 번째 한미 반도체 있습니다. 이 큰 것 중에 대형주 빼고는 개별주로는 제일 많이 샀어요. 2200주 샀습니다. 2200억. 자, 그리고 코스닥 넘어가 볼까요? 코스닥은 그럼 뭘 제일 많이 샀느냐? 지수도 빌빌댔는데 HLB는 단타 치는 거 있잖아요. HBSP 제일 많이 샀어요. 자,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의 메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기준을 잡아준 거예요. 제가 하이닉스랑 HPSP랑 한미 반도체를 메인으로 들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는 것들은 개인이 만들면 돼요. 자, 그래서 밸류 빼고 그다음 가장 많이 샀는 거는 반도체다. 이것들을 보면 종목에서 나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막 이것저것 있으면 샀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섹터나 종목을 따로 봐야 되는 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역대로 많이 샀는 가운데 그 중에서 반도체는 얘들도 베팅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크게 봤을 때는 1년 반 동안 삼성전자라 코스피에 베팅을 걸고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는 작년 11월부터 하이닉스든 HSP든 한미 반도체를 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오면 제가 2020년 말에 2차 전지를 곤란했던 이유기도 하고 지금 반도체를 말씀을 더 강하게 드린 이유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나라 못 오르는데? 그래서 지금 방금 밸류업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밸류업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밸류업에서 많이 샀던 부분이 외국인들이 자동차, 은행, 지주사, 유틸리티 마지막까지 사고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제 봤을 때는 계속 살 거냐를 고민하는 거죠, 여기서. 근데 이거는 다음 주에 한번 나올 텐데 밸류업 정책 보고 뭔가 새로운 게 없잖아. 새로운 게 없으면 저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비중만 채우고 좀 쉴 거라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그동안 사서 얘들이 베팅을 걸었던 반도체 쪽으로도 흐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이나 일본이 갈 때 우리나라 못 올랐고 못 올랐던 이유가 없어. 그러려 그러면 물론 지수가 살짝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지수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밸류업을 팔고 전자 쪽으로 갈지 그건 모르는 부분인데 부담은 되죠. 그래서 전자는 결국은 7만 원 초반에 받친 이후에 수급 쪽으로 변화가 주면 우리나라 반도체 가고 흐름이 돌아올 때 변화가 생길 거라 저는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밸류업 정책 발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엔비디아랑 밸류업 정책 가장 큰 이슈였는데 이런 변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그동안 포석을 다 깔아놨어. 다 깔아놨는데 거기서 반도체 언제 갈지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죠. 제가 사실은 수급 모멘텀도 잘하고 뭐 이렇게 단타도 많이 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지금 AI 밸류가 커. AI 쪽 빅뱅이나 이쪽 확장이 워낙 큰 흐름이니까 작년에 보시면 2차 전지에서 정말 크게 먹었던 분도 있지만 못 들어간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제가 엔비디아든 하이닉스 중기비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 그거 못 사신 분들이 있어. 하이닉스 13만 원, 12만 원짜리 이미 올라 버렸잖아.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뭐 400달러, 500달러 그러다가 700불 넘었잖아요. 못 산 분은 지금 반도체라로 사라는 얘기야. 지금이라도요. 지금 HSP나 한미 반도체가 아직 못 올라가 신고가에서 막 시작하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패턴을 따라가되 그렇게 하다 작년 초에 에코프로나 이쪽으로 개인이 쌓는 것처럼 결국은 AI 반도체에 대해서 개인 슈팅이 나오면 그때 흐름이 종목별로 나올 거란 얘기죠. 그게 사실은 대장주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외국인들의 2년, 3년간의 흐름을 말씀드렸고 섹터를 골라서 사면서 기준을 잡는 거를 힌트를 드렸어요. 그중에 종목을 고르는 거는 물론 약간 세부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얘들이 많이 샀던 힌트는 종목에서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개인들이 뭘 살지는 물론 더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는 충분히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는 중심을 잘 잡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론 성장이나 AI 테마로 넘어가고 확장이 되잖아요. 그냥 지금 계속 조금 시그널 주고 있는 것들은 이쪽에서 나와요. 다 그래서 제가 섹터 테마를 맨날 말씀드리는 이쪽에서 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어렵진 않죠. 뭐 사실 또 약간 그냥 굵직굵직하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근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성격이 좀 급하고 미국이 들어가니까 또 단기 포머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버리고 또 가시잖아요. 2022년 12월 달이든 그 다음에 2023년에 뭐 CFD 터졌던 4월 5월이든 항상 그럴 때 대해서 우리나라가 등락이 클 뿐이지 흐름을 찾아가고 메인을 가져가시면 우리나라 수급 모멘텀 정시에서 수익 내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면을 한 번 더 반도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못 샀어. 엔비디아 못 샀어. 이거 사시라니까 차라리 그냥. HSP랑 그 한미 반도체가 HB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소부장입니다. 하이닉스 필요한 거예요. 섹터 테마에 말씀드릴 부분인데 조금 제가 종목을 얘기 드렸네요. 자, 그래서 삼전 하이닉스에 대한 구체적인 제가 뭐 말씀드렸던 부분 하이닉스도 외국인 지분율이 사상 최고가예요. 최고 지분율입니다. 계속 키워가고 있는 거죠. 한미 반도체 말씀드렸던 주성도전 살짝 사고 있는 거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서 분명 속도는 빨라지고 주기는 짧아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11월 달에 보는 거고 우리나라 물론 4월 총선 살짝 보고 밸류업이든 외국인 수급 봐야 되겠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살짝 발동을 늦게 걸어주다 보니까 이 반도체는 계속 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긴가민가한 게 아니라 들고 있는 분 잘 들고 가시고 없는 분은 반도체 사서 포트를 넣어놔야 된다니까요. 올해는 반도체를 꼭 사야 될
그걸 한 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제가 시장을 볼 때 섹터별로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참고로 좀 봐주시고, 그게 종목을 발라내고 얘는 개별적으로 봐야 되는구나, 얘는 지수나 시장 내에서 봐야 되는구나, 그런 면 볼 때 제가 섹터별로 나눠드렸어요. 근데 2차 전지 살짝 빼야 되죠. 아직 약하니까. 자동차나 은행은 밸류로 살짝 빼야 되죠. 물론 제가 몇 개는 찍어놨지만, 그리고 남았는 거는 반도체입니다. 코스피 반도체 남았어요. 코스닥에서는 반도체랑 바이오나 로봇이 남아 있습니다. 엔터는 약하니까. 결국은 반도체가 중심이고 그 뒤에 바이오 로봇, 우리 들고 있는 메인 섹터 테마를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자, 이유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살짝 좀 길었습니다. 길었는데 지루하지 않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 이 큰 흐름을 딱 잡아놓으시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작년에 저도 뭐 모멘텀하고 몇 배씩 하고 10배가 하고 별의별 거 다 있지만 결국은 큰 돈들 갖고 있는 분들 있죠. 자, 12630 건물 팔아 사신 분이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신경을 쓰고 제일 많이 번 거잖아요. 40% 50% 수익 났으니까. 자,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비슷하게라도 중기주나 반도체 정도는 올해 한 가져가 보시고, 포트별로. 나머지 제가 수급 모멘텀 정시에서 막 열심히 찾고 있잖아요. 또 개인들 좋아하시는 것들 AI 테마도 찾고 있으니까 그런 걸 단기로 매매하시면서, 올해는 난이도가 쉽지 않습니다. 더 좁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 시장 얘기 이런 거 잘 따라주시면서 올라갈 때, 너무 올라갈 때 치지 말고 순서를 기다려 보시고, 그렇게 여유 있게 투자하시면 올해도 충분하게, 정말 올해 기술 AI 빅뱅 신기술에 정말 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거기 중심으로 가져가시면 수익을 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진행해서 좀 긴 것 같은데 이거 못 나눴네.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두 번째 구체적인 섹터 테마는 두 번째 주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